하면 그렇게 해서 내담실을 들어온 주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말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팔루스의 권력을 일단은 축소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팔루스의 권력을 축소시킨다는 건 아주 쉽사리 얘기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더 이상 사회적인 고정관념이 분석의 공간 안에서 통용될 수 없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사회적인 공간에서 통용되는 언어의 권력이 이 안에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내담자가 쉽게 말하면 좀 더 자유롭게 말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비판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분석가는 고정관념에 근거해서 자신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신념 혹은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 이 관계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전이관계라고 불러요. 자, 전이라는 단어를 정신분석이 자주 사용해요. 전이라는 단어는 프로이트에 의해서 세공되고 이론화된 개념이죠. 프랑스어로는 le transfert라고 하죠. 자, 이 transfert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분석만이 주요하게 사용하는 개념인데 문제적인 개념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락강도 믿었고 프로이트도 믿었고, 이 개념이 없으면, 이 현상이 없으면 분석이 시작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전이라는 개념.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거의 수업의 말미에 도달했는데 한 10분 정도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정리할 텐데,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프로이트가 남자였잖아요. 그리고 그럴듯한 신사였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그리고 프로이트에게 분석을 받으러 왔던 초기의 환자들이 대부분 여성이었고 나이가 어린 여성이었어요. 프로이트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 그러니까 쉽사리 이 둘의 관계가 아버지와 딸처럼 구성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프로이트에게 어떤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아주 간단하게 접근하면 이래요. 아버지 같은 나이에 남자이니까 쉽게 신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나 자기 뭐 삼촌이나 자기 작은아버지와 동일시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리고 그런 정도의 인격을 갖춘 것처럼 보였으니까. 프로이트야말로 그야말로 인격의 화신이잖아요. 사진 보세요. 얼마나 믿을만한지. 프로이트를 마주한 사람은 신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뢰할 말만 했고, 프로이트는 아주 엄격하게 중립을 지켰고 아주 자신의 위치를 절제했어요. 함부로 말하려고 하지 않았고, 함부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험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환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려고 했었고, 자, 그런 모든 태도가 이 환자에게 프로이트를 강하게 신뢰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강한 신뢰가 어디까지 이 환자의 마음을 끌고 갔냐면 거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과정으로 이 신뢰를 끌고 가게 만들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환자가 자기 친아버지에게 어린 시절에 자기가 보여주었던 신뢰를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프로이트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무의식이 개방된다는 걸 프로이트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프로이트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한다라고. 이런 신뢰가 필요하다. 정신분석에서는 분석가와 내담자 사이에 이런 종류의 신뢰가 있지 않으면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 전이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정신분석보다 더 크고 위중한 수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뇌 수술을 할 수 있고 뭐 배를 가르는 수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술을 할 때 젊은 의사가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내가 100% 믿지 못해도 내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뭐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데 병원에 수술실에 누가 들어오는지 알 게 뭐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수술만 잘해준다면 난 그 수술 됐다라고 생각해요. 내 몸이 반응할 때에도 그냥 그 사람이 수술만 잘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내가 아버지처럼 생각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생물학의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사이의 관계는 이 전이라는 관계가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전이가 일어나면 좋겠죠. 의사 선생님이 존경할 만하고 그 선생님이 나에게 이러한 치료를 제안하면 난 따를 수 있겠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사기꾼 같고 돈만 밝히는 것 같으면 내가 그 치료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죠. 플라시보 효과가 일어나기도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정신분석에서는 그게 훨씬 더 극대화된다는 거죠. 내가 무의식을 열려면 나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의 수준에선 누구나 어린아이니까. 성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의 어떤 구별이 정신분석에서는 없어요. 정신분석에서는 성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본 환상의 구조가 계속 우리를 추동시키고 우리를 말하게 하고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면 그 근본 환상의 나이가 우리의 나이인 거예요. 그리고 근본 환상의 나이는 어린나이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무의식이 자신을 개방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신을 표현하려면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어떤 어른이 자신을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PDF 파일에는 제가 X에서 A로 간다라는 규정으로 이걸 설명했어요. X에서 A로 간다. X는 익명의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익명, 그냥 듣보잡, X.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서 큰 A가 되죠. 큰 A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타자예요. 오트라고 하는 프랑스어의 첫 번째 이니셜 대문자인 거죠. A로 간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중요한 타자가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타자. 어린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타자는 큰 타자이죠. 즉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인 것이죠. X에서 A로 변화가 일어나면 이때 전이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 그때 정신분석의 실질적인 시작이 개시되는 거죠.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이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분석실에서는 그렇게 되면 분석실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에는 2명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즉각적으로 3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분석가와 내담자와 의식적으로 말을 하는 내담자와 그 사람의 무의식 옆에 있어요. 이 구도가 형성이 될 때 진정으로 분석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분석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자신의 정보를 아무리 전달해주고 어떤 질문들을 아무리 한다 해도 분석가에게 내담자가 전이를 일으키지 않고 무의식을 개방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사람의 근본 환상에 접근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럴 경우에는 분석가는 분석을 중단하는 게 맞아요. 물론 전이가 바로 일어나진 않아요.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고 수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분석가는 내담자의 전이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하고 그걸 설명해 주어야 하죠. 물론 어떤 분석가는 때로는 락강도 그러는데 전혀 설명 없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락강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락강한테 어떻게 전이를 안 익힐 수 있겠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냥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정신분석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저는 전이를 일으키겠다고 그냥 근엄하게 앉아만 있으면 뭘 하는지 이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초기에는 특히 초기에는 내담자들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정신분석이 어떤 과정이 되는 것이고 전이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용할 거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당신은 어떻게 무의식을 개방하게 되고 당신이 어저께 꾼 꿈은 바로 우리의 상담을 우리의 분석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그런 설명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석가는 특히 락간형 분석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세심한 설명들 혹은 그 내담자가 그 분석 주체가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제가 정신분석 받고 싶은데 정신분석 관련 서적 읽고 와도 되나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석가들은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해요. 분석의 신비가 줄어드니까. 근데 그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석가가 충분히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내담자가 분석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는 건 전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담자가 충분히 100% 분석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오히려 생각하죠. 오히려 분석 상황에서 벌어지는 오해가 내담자에게 무의식을 흔드는 어떤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분석을 흔드는 분석 자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오해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오해는 사전에 제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분석가가 설명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테이블 위에 많은 걸 펼쳐 놓아도 분석가가 모든 카드의 패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석가는 여전히 마지막 카드를 하나 숨기고 있는 거죠. 그 공백의 카드예요. 분석가는 큰 A가 아니라 다시 작은 A로 뒤로 물러서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락가니언 정신분석의 전이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프로디언과 락가니언을 구별하는 전이의 유형이기도 하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X에서 큰 A가 된다. 이건 프로디언들이, 프로이트주의자들이 여전히 추구하는 전이의 방식이에요. 여전히 대타자, 아버지의 위치에 서려고 해요. 그리고 락강은 이러한 전이의 위치에 대해서 비판해요. 프로이트가 위대하고 뛰어난 분석가였던 건 맞는데
그가 실패할 때마다 그가 여전히 그 큰 A의 위치를 고수하려고 했을 때마다 그러한 실패가 일어났었다라고 비판하죠. 특히 세미나 17에서 그런 비난을 해요. 다시 말해서 프로이트가 여전히 근엄하고 여전히 믿을 만한 아버지의 위치에 있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내담자들의 무의식이 더 전개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자기 자신이 믿을 만한 상징적인 아버지의 위치에서 추락하는 걸 두려워했다라고까지 락강은 논평을 하죠. 세미나 17에서 정확하게 그런 논평을 하고 있어요. 프로이트는 근데 그건 사실 프로이트만의 두려움이 아니고 분석을 하는 우리 모두의 두려움이기도 해요. 사실은 내담자가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떻게 하지? 사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담자가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담자가 나를 그냥 돈만 밝히는 사기꾼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내담자가 나에게 뭘 요구했는데 내가 그걸 못 주었을 때 내가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내담자가 어떤 해석을 요구하는데 내가 모르겠는데 사실 모르는 게 많잖아요. 내담자의 무의식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내담자가 나를 우습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프로이트에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계속해서 알고 있는 자의 위치를 선점하고 머무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락강은 분석을 특정한 한계 안에 가두어 버리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락강이 생각하는 진정한 전이는 오히려 대상 A에서 X에서 큰 A로 가고 큰 A에서 다시 작은 A로 가는 과정까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건 무슨 뜻인가? 대타자로서의 A, 믿을 만한 분석가로서의 큰 A로부터 알 수 없는 대상 A로 간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를 설명하는 게 우리 강의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질문을 좀 받고 오랜만에 오프라인 강의를 하니까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받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예.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타르시스 용법 같이 이제 뭔가 성공을 했다라는 이런 그런 결과가 있는데 락강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이제 끝났구나 이런 그런 게 있는. 그렇죠. 락강은 이렇게 생각하죠. 성공은 없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 카타르시스 요법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근본 환상이라고 락강은 표현하지만 어떤 리비도가 집중된 영역이 증상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영역이 있는데 그걸 상징화시키면 거기에 집중된 리비도가 퍼져나가서 해제 반응이 일어나고 그 해제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증상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자, 이게 카타르시스다라고 생각하고 분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결된 많은 사람들이 수년 뒤에 똑같은 증상을 다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해제 반응이라는 카타르시스라는 효과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정한 영역에 물의 수위가 상당 부분 낮아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영역에 홈이 파여져 있는데 그 홈이 파인 영역에 물의 수위가 낮아져서 압력이 덜 느껴지게 되면 우리는 카타르시스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홈은 여전히 파여 있어요. 그래서 분석이 끝나고 분석가의 존재가 사라지고 다시 다른 종류의 사회적인 압력의 수위가 높아지면 그 수위가 그 물들이 이 홈으로 다시 스며들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은 이렇게 생각해요. 카타르시스 그 상징화의 용법은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 분석 과정 내에서만 분석가의 보호 아래서 어떤 종류의 압력이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홈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홈의 깊이를 얕게 만들든가 혹은 홈의 수로들이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면 그 수로들의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진정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강은 근본 환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근본 환상을 둘러싼 기표의 배열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 리비도가 집중되는 그 홈 자체의 형태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덧붙일 말씀은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은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증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증상이 만약에 이곳에서 사라졌다면 저기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결정적으로는 락강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존재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증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어진 삶의 반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런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주어진 삶, 주어진 근본 환상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한 태도는 이 근본 환상이나 주어진 삶의 반복의 관점에서 보자면 문제적인 태도인 거예요. 안 좋은 태도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락강은 그 증상을 환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을 성공시켜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던 사람을 정상으로 돌린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는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에고 심리학자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나이브한 사고인 것이고 정신분석의 영역에서 인간의 마음을 성공적으로 치료한다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라고 락강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의 말미쯤에 다음 주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락강에게는 중요한 게 증상을 성공시킨다는 건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고 증상과 공존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증상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증상을 사라지게 한다는 건 그러니까 너무 의료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마치 암이 생겼으니 세포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사유하는 게 락강의 태도하고는 락강의 관점과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덧붙여가면서 해명을 해드리면 락강과 여타 정신분석 지류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질문하십시오. 주로 이렇게 언어를 쓰는 방향이 굉장히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많이 와야 되는 언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물질성에 주목하신다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네, 그 부분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분열의 유형이 있고 그다음 패러노이드의 유형이 있는데 정신 분열 쪽에서는 물질성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물질성이라는 건 신체의 물질성도 중요하지만 말의 물질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이 말 자체의 소리를 스스로 들으면서 말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 소리에 굉장히 경도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건 이제 정신 분열의 경우에 언어 자체가 와해되는 붕괴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현병의 세계에서도 의미의 존재가 완전히 포기된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경증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미 신화를 떠맞고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픽션 속에서 우리의 고착 속에서 어떤 닻을 내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규정된 존재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언어의 정박이 조현병의 세계에서는 아주 취약하거나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은 뭐냐면 그걸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걸 망상이나 여러 가지 환각이나 여러 가지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재료를 끌고 들어와서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떤 종류의 신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질문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일 수 있는지, 어제의 나는 누구였는지, 오늘의 나는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망상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락간이안 정신분석에서 조현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신경증에서의 치료와는 전혀 다르게 이 망상이 안정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비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에게 답변을 드리자면 조현병의 세계의 언어의 특성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와해되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하나의 강력하고 아주 개인적인 신화를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 개인적인 신화의 영역에서는 보통 우리 신경증의 세계에서 그렇듯이 권력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권력자가 항상 있고 권력자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나를 강압하려고 하거나 나를 감시하거나 라고 하는 그 레파토리들이 항상 사용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특이한 게 아니고 우리가 소위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권력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관계를 조현병의 세계의 주체들도 반복하고 흉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현병의 세계에서 반복되는 그 권력관계의 망상과 신화는 굉장히 독자적이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즉 우리와 같이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우리의 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인 것이죠. 어느 양쪽도 질적인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은 고독 속에서 발화되는 망상의 세계이고 다른 한쪽은 소통 속에서 발화되는 망상의 세계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네, 하시죠. 근데 그 프로이트
이뤄내는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분석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해 봤는데 락강식의 그 꿈에 관련된 거 보충적인 거지 읽어볼 수 있는 참고 자료라든지 뭐 이런 거 혹시 아시는 거? 락강이 자기 자신의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제 환자의 사례들을 많이 제시해 주잖아요. 근데 락강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락강이 환자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전무하고 그래서 프로이트를 공부하듯이 락강을 공부할 수 없는데 근데 락강은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프로이트가 상당 부분 맞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자 프로이트 환자 공부하면 된다라고 일단 생각해요. 그러니까 꿈의 해석이라는 텍스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거기에 덧붙일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꿈의 해석만 읽으셔도 락강이 꿈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반 정도는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억압이 느슨하기 때문에 무의식에 존재하는 근본 환상에 더 가까운 단어들이 발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추적해 가는 방식으로 이 사람의 근본 환상이 어떤 모양새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정도, 즉 일종의 고고학 쪽이죠. 고고학적인 방식으로 땅을 파헤치고 들어가서 무의식의 모양을 찾아내는 그 관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A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A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더 이상 지식의 담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이 생각하는 꿈의 해석은 초반부에는 분석가가 꿈의 해석을 해줄 수도 있지만 꿈의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제공해 준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나면 내담자 스스로 꿈을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 내부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밝혀내고 그걸 조우하는 것도 중요한 영역이지만 그것에 다른 기표를 덧붙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누구일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꿈의 해석도 사실상 꿈을 해석하는 그 위치가 분석가에서 내담자로 이동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프로이트와 락강의 또 다른 차이점인데 그 꿈의 해석에 관련해서 락강은 프로이트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의식이 거기 있다. 그래서 거기로 분석가와 내담자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의식은 분석이 시작하기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의식이 분석의 무의식인 거예요. 자, 이게 프로이트가 생각하는 무의식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락강은 이렇게 생각해요. 분석이 시작되면 일단 무의식이 변화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석이 시작되면 일단 무의식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꿈이잖아요. 분석이 시작되면 이 사람이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분석 상황에서 내담자가 꿈을 꾸어가지고 오면 그 꿈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분석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다른 종류의 무의식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내리는 것 자체가 별로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이 꿈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이것을 말하도록 함으로써 내담자가 하게 되는 언어 훈련인 거예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꿈을 마치 진리가 숨겨져 있는 장소처럼 대하는 거, 이거 괜찮아요. 근데 진짜 진리는 이 꿈을 해석한 의미의 세계가 아니라 이걸 하는 과정 속에서 내담자가 그 꿈을 새롭게 말하게 되는 과정을 진리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자,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정리를 할까요? 되셨습니까?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